양가에 용돈 얼마씩 드리고 있어? 적당히 드리고 있어. 얼마인지 나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잖아. 내가 궁금해하는데 못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양가의 용돈 금액 똑같은 거 맞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당신은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 필요가 너무나도 있었던데. 이거 뭐야? 그동안 내가 전적으로 보낸 신뢰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거야? 손고은 씨는 통장을 남편 앞에 툭 던졌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100만 원을 더 벌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뭐가 상관이 없어? 그럼 당신은 왜 집안일 안 해? 빨래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하잖아. 장도 내가 보고, 오늘 장도 내가 봐왔어. 장은 우리 생활비 카드로 사는 거잖아. 장난해? 그럼 장 보러 가서 시간 쓰고 에너지 쓴 건 계산에 안 넣겠다는 거야? 그건 무조건 무료로 치는 거니? 집안일이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게 다 노동인데, 100만 원으로 생색내다니 어이가 없네. 그리고 어떻게 용돈 차이가 10배일 수가 있어? 우리 봉급의 차이가 10배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숨겨놓은 통장을 몰래 찾아서 내역을 찍어볼 생각을 했어? 나를 믿고 계속 맡겨줄 수는 없었어? 나를 의심해서 다 뒤져봤다는 게 난 너무나도 실망스러워. 이번 일로 부부 사이에 신뢰가 많이 깨졌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이 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남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일 줄만 알았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다. 미친 거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무슨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개소리를 짓거려? 말을 왜 그렇게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숙이고 들어갔으면 당신도 이쯤에서 접어야지. 왜 더 성질을 내? 아예 끝을 보자는 거야? 언제 숙였다는 거야? 그게 숙인 거였어? 와, 어이가 없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손고은 씨는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 동네는 달동네는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른들은 팍팍한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으나 아이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맑게 웃으며 동네를 누비고 놀았습니다. 손고은 씨도 그런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외동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외동이 드물었던 만큼 친구들 중 형제가 많은 아이들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워하고 심심해해서 자주 밖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어귀에서 아버지를 발견한 손고은 씨는 친구들과 땅 따먹기를 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나 좀 숨겨줘. 너 갑자기 왜 이래? 이번에 내 차례잖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저기 저쪽에 우리 아버지가 보여서 그래. 그러면 우리들 뒤로 숨어 있어. 친구들은 익숙하게 옹기종기 모여들었고 손고은 씨는 그들 뒤로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야, 내 아버지 가셨어. 이제 나와도 돼. 손고은 씨는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해서 얼른 땅 따먹기 놀이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들이 자녀를 찾는 외침이 들려왔고 놀이는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저녁을 먹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던 아이는 손고은 씨뿐이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고 나서야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땅 따먹기 돌을 손으로 매만지며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저녁 시간이 지나서야 귀가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남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난 뒤에야 돌아오셨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저녁밥 준비를 해두고는 저녁거리는 준비해 놨으니 알아서 챙겨 먹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손고은 씨는 혼자 먹는 게 싫어서 배가 고파도 일부러 참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가끔 너무 배가 고프면 혼자 밥을 먹기도 했지만 아버지와는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혼자는 먹어도 아버지와 함께 먹기는 싫었습니다. 손고은 씨가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놀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아버지와 마주치면 피할 수 없으니 아예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땅 따먹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한 손고은 씨는 집에 느리게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냐?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손고은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이미 먹었어요. 친구네 집에서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녀는 그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애가 뭘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니냐? 그러다가 큰일 난다. 집에 얌전히 붙어 있는 법을 좀 배워라. 손고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은 씨는 아버지가 길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친구들 뒤에 숨은 것에 대해 아버지가 혼내실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랐고 다행히도 잠시 후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보리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내자 손고은 씨는 불이 나게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매일 귀가 시간이 불규칙했고 집을 나서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귀가 시간만큼이나 아버지라는 존재는 손고은 씨에게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정함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엄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분이셨죠. 아버지는 어머니와 재혼한 후에 고은 씨를 낳으셨는데 그녀와 동갑인 친구들의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많았습니다. 액면가로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고은 씨는 배가 고팠지만 참으며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 귀가하셨을 때 눈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보다도 과자가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허겁지겁 과자 봉지를 뜯어 입에 막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걸신이 들렸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손고은 씨는 정신이 들어 얼른 과자 봉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로 옮겨 남은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딸한테 말 좀 어여쁘게 하면 어디가 덧나기라도 해.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크게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지랄한다. 손고은 씨는 과자의 맛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고 그 과정에서 기분은 더욱 주눅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어색하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도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집 밖에서는 아예 마주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나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어머니도 그렇게 차가운 분은 아니셨습니다. 다정하고 상냥한 분까지는 아니었지만 손고은 씨는 딸이라 그런지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더 가깝게 느껴졌고 편안하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아버지와는 견고한 벽이 있는 듯했고 그 벽을 넘는 것은 죽는 것 같은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듣기 싫어 몸이 꼬이고 속이 더 꼬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한 아주머니의 자식들까지도 미워질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손고은 씨는 동생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유일한 외동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왜 동생이 없어요?
네가 요새는 그 이야기를 안 한다 싶더니 또 하는구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 동생이 없는 애가 어디 너뿐이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치만 민영이는 동생이 둘이나 있단 말이에요. 민영이. 그게 누구더라? 우리 바로 아랫집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민영이는 아랫집에 안 살아요. 엄마가 민영이 모르세요. 나랑 가장 친한 애가 민영이잖아요. 맨날 머리방울 큰 거 하고 다니는데 머리방울 양갈래 머리를 하고 다니는 애가 민영이지. 그 집은 부모님이 친하잖아. 사이가 좋잖아. 그러니까 자식을 줄줄이 낳았지. 걔 민영이한테는 언니도 있지. 그 집 자식이 넷이니까. 맞아요. 넷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예요? 혼자라서 외롭고 힘이 안 나요. 엄마, 나도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될까요? 한 5년 전이었으면 모를까. 지금은 너무 늦었지. 그리고 말이야. 너의 눈에는 우리 집에 애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어울린다고 보이니? 그게 상상이나 되니? 나는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데 동생이 생길 일은 없을 거야. 미안하지만 그냥 인형 하나를 동생 삼아서 잘 지내봐. 동생이라 여기고 예뻐해 주면 되지. 손고은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지만 동생을 갖고 싶다고 우기는 게 소용없을 것 같아 인형이라는 대안을 슬그머니 받아들였습니다. 인형이요? 엄마, 나는 인형 좋아하니까 귀여운 인형 동생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인형이 없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 내가 항상 손에 끼고 다니던 그건 인형이 아닌가 보지? 그건 이미 너무 낡았어요. 손고은 씨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고은 씨의 인형은 팔 부분이 다 터져 얼마 전 민영이네 아줌마가 바느질을 해주셨지만 엊그제 다시 실밥이 조금 터졌습니다. 이제 이 인형과는 작별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던 손고은 씨는 새로운 동생 삼을 인형을 엄마가 따로 사주길 원했습니다. 토끼나 곰돌이로 사주세요. 벌써 웬 구체적인 동물 이름까지 나와? 아유, 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놨니? 이제 보니 내가 인형 선물을 받으려고 작정했구나. 요즘 큰 인형 가격이 은근히 비싸더라. 그럼 어린이날에 겸사겸사해서 사줄게. 올해 어린이날 선물은 그걸로 퉁치는 거야. 알았지? 손고은 씨는 커다란 인형보다 더 좋은 선물을 어린이날에 받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퉁치자고 하셨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런 게 퉁치는 것이라면 매일매일 퉁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이 다가올 때쯤 집안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해졌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다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를 자꾸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거의 아버지 앞에서만 나왔습니다. 엄마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에게 들어간 돈만 없었어도 지금처럼 쪼들리지 않고 덜 고생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친할아버지는 고은 씨가 2살 때 돌아가셨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친할머니 역시 손고은 씨가 6살 되던 해 초봄에 야산에서 나무를 캐려다 크게 굴러 다치셨고 결국 병원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그 시절에 들어갔던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집을 나간 고모 한 분이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였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병원비 부담은 온전히 그녀의 부모님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에게 남자 형제도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린 시절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소리 지겨워 죽겠네. 나는 지금까지 당신한테서 단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당신 덕분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 당신이 최소한의 도리를 할 줄 알고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말이라도 좀 잘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이 나라면 화딱지가 안 나겠는지?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렸나?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고맙다는 인사 못 들어서 환장했나? 왜 그리 생색을 내는데? 좀 넘어가면 어디가 덧나? 그런 걸 꼭 말로 들어야 성질이 풀리겠어? 내가 어련히 속으로 고마워 안 하고 있을까? 엄마는 여태까지 시부모님을 위해 참으며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단 한 번도 성의 표시조차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습니다. 그 울분이 이따금씩 겉으로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자 엄마는 그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삿대질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말이지. 당신 집안이 재수만 좀 있었어도 덜 힘들었을 것 같아. 당신 집안엔 하나같이 왜 그렇게 재수들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하고 결혼한 나도 같이 재수가 없어졌지. 진작 알았다면 당신을 안 만났을 것이고 결혼 따위 꿈에도 생각 안 했을 텐데. 재수 없는 집안인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애가 덜컥 들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나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어. 억울하고 짜증나서 미치겠는데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격이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한 채로 맨날 화를 꾹꾹 누르며 어찌저찌 간신히 사는 중이라고. 이걸 당신이 알기나 해. 뭐라고? 한마디만 더 해봐. 그도 같은 주둥이를 확 찢어버릴 거니까. 아버지 또한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무섭게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듣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험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손고은 씨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모두 들으면서 아무리 귀를 틀어막아도 들려오는 그 살벌한 싸움 소리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존재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슬펐고 특히 엄마가 내뱉은 말이 그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엄마 뱃속에 생긴 것이 엄마를 힘들게 만든 이유라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처참했습니다. 원래도 그 집안은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세 식구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고은 씨에게 그날의 살벌한 분위기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엄마에게 인형 선물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인형의 인자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이날이 다가오자 엄마가 먼저 손고은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은 좀 성숙하게 넘어가 줄 수 있지? 선물 같은 거 받으면 뭘 하겠어. 별로 쓸모도 없을 거고 성숙한 마음으로 넘어가 줘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의 갑작스러운 성숙한 문운에 손고은 씨는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녀가 대답도 잘하지 않고 뾰루퉁하게 있자 엄마는 한술 더 뜨셨습니다. 너 이제 다 컸어.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렇게 어리광도 못 피웠는데 너는 복에 겨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야. 어린이날에 기대하고 바라기만 하는 건 부모 속 썩이는 못된 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당시 손고은 씨는 겨우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짜증을 내셨다는 것 자체가 손고은 씨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서러웠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저녁, 아버지가 손고은 씨에게 의외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은이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네. 저요? 저는 없는데요. 왜 없어?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 필요한 것도 없냐? 제가 필통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필통이 새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지저분한 거 계속 써도 돼요. 손고은 씨는 얼떨결에 없다고 대답했다가 필통 이야기를 꺼내버렸습니다. 그 순간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고 민망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식이었죠. 며칠 전 엄마에게 무섭게 소리 지르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손고은 씨는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손고은 씨는
이번 어린이날에 사탕 한 개조차 못 받을 것 같아 슬픈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놀랍게도 아버지가 손고은 씨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필통뿐만 아니라 연필, 지우개, 그리고 스티커까지 함께 사오셨습니다. 문방구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거 스티커인지 하는 게 요새 최고 인기라던데. 맞아. 그 소리 듣고 냅다 하나 사긴 했는데. 네, 맞아요. 이거 진짜 인기 많아요. 반에서 이 스티커 공책에 안 붙인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저도 이거 모으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하나씩 얻고 있었는데 진짜 잘 됐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돈 줄 테니까 친구들하고 나가서 군것질도 좀 하고 그래라. 손고은 씨는 손에 쥐어진 용돈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끄럽고 멋쩍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외에 더 어떻게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린이날에도 아버지는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몸 쓰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아버지의 피부는 점차 빨갛고 검게 익어갔습니다. 여름이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아버지의 익은 피부를 바라보며 손고은 씨는 이번 어버이날을 더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종이로 직접 만드는 것은 예년과 변함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편지도 쓰고 코 묻은 용돈을 모아 자그마한 선물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손고은 씨가 장만한 어버이날 선물은 종류별로 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초라한 선물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껌이야? 껌 샀어? 그러나 그 어이없던 어버이날 선물을 아버지는 희미한 웃음과 너스레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껌을 씹으며 일을 나가셨고 귀가 후에도 껌을 씹는 모습을 손고은 씨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나마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손고은 씨는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어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표현에 서툴렀을 뿐 조금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인 손고은 씨를 처음부터 많이 아끼고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이 맞는지 확인할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길에서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던 시기였고 아버지는 새로 일자리를 소개받으러 가시던 도중에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손고은 씨는 2번 다시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의식을 찾으셨던 것 같지만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결국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떠날 수가 있어?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아직 한참 어린 딸 하나 남겨두고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엄마는 흐느껴 우셨고 손고은 씨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으며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생각하게 된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미성숙한 자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멀리서 발견하면 마주칠까봐 겁이 나서 피하기만 바빴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그런 그녀의 행동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고은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피해 다니는 것, 함께 저녁밥을 먹기 싫어 일부러 배가 고프지 않은 척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슬펐습니다. 이렇게나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이별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그녀의 가슴 속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좁고 답답했던 집안이 갑자기 휑하게 느껴졌고 그만큼 고은 씨의 가슴도 뻥 뚫려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고은 씨는 자신이 어버이날에 드렸던 껌을 발견하고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몇 개 남아있던 그 껌을 그녀는 소중히 챙겨서 잡동사니를 담아 두는 상자의 가장 아래에 간직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엄마에게 강렬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이기는 말 그대로야. 만나는 사람이 새로 생겼다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너도 이제는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만난 지는 석 달. 이제 얼마 안 되었지만 알고 지낸 기간이 있어서 많이 가까운 관계란다. 엄마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하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드시는 건데요? 2년이야. 장례 치르고 이미 2년이나 지났어. 누가 보면 내가 2개월 만에 이러는 줄 알겠네. 2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엄마는 감정도 없나 봐요. 아버지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고 아버지가 하나도 안 불쌍하신가 봐요.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신 건데 길바닥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에게는 그렇게나 쉽게 잊혔던가요?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가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고 그러는 거구나. 사춘기 왔다고 눈빛 째리면서 바락바락 대들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안 하고 막 짓거리고. 아유, 정말 피곤하다.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나 힘들어. 엄마같이 감정 없는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진짜 싫어요. 엄마 같은 냉혈한은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 얘가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는 내 아버지 살아있을 적에는 하나도 아버지 안 좋아했던 애가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내가 살갑고 애교 많은 딸인 적이라도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왜 이래? 너 아주 웃기는 거 알아? 그녀는 중학교 1학년 감수성이 예민해지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에게 엄마는 매정하고 가차없게 굴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손고은 씨가 착하고 살가운 딸이 아니었다는 것을 콕 집어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사춘기 시작부터 엄마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고은 씨는 점차 엄마와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집에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에 계시는 외할머니 댁에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와의 사이가 나빴던 것입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시며 고은 씨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나면 자연스레 엄마와 화해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외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외할머니는 손고은 씨를 잘 챙겨주셨고 뭐라도 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손고은 씨는 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깊어진 엄마와의 감정의 골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도 고은 씨는 엄마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엄마가 먼저 고은 씨를 찾아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한테 참 미안하다. 내가 엄마로서 정말 엄마답지 못했어. 그 이전에 어른답지도 못했고.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나도 한 사람의 여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도 조금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내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절대 너한테 상처 주려고 했던 건 아니야. 예전에 만나셨던 남자친구라는 분과 엄마는 이미 헤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손고은 씨는 엄마에게 다시 새로운 인연이 생겼는지 내심 궁금했지만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이해해요. 엄마에게도 엄마의 인생이 있는 법인데 제가 너무 엄마라고만 생각해서 저도 속 좁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더 나를 세웠어요. 저도 죄송해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고마워, 우리 딸. 사과조차 어색했지만 손고은 씨와 엄마는 서로 사과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간의 냉전이 없던 일로 될 수는 없었습니다. 손고은 씨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운이 좋게 장학금을 받기도 하여 자신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엄마는 손고은 씨에게 사회생활에 요긴하게 쓰라며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손고은 씨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그때 엄마의 인상은 예전보다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섰던 엄마가 이제는 그 부분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뾰족했던 돌이 세월에 맞아 모서리가 둥글게 깎인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고은 씨에게 잘 지내고 싶다는 신호를 자꾸만 보내셨고, 그녀는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면서 엄마와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고은 씨는 여전히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진 않았고, 엄마의 모든 부분을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의 연애 문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런 문제로 엄마와 크게 다투었던 것이 모녀 관계에 금이 간 원인이었기 때문에 손고은 씨는 여전히 그 주제로 엄마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는 별개로 고은 씨는 일찍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2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을 불신하거나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하거나 혹은 의지를 하고 싶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손고은 씨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손고은 씨가 남편에게 처음 끌리게 된 이유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남편이 맛별로 여러 가지 껌을 사놓고 먹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았고 정말 간신히 살아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골 출신이신 시아버지는 담배를 아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손고은 씨의 시아버지는 오래 농사일을 해오셨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았으며 술도 즐기지 않아 모두가 건강하실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해무익이라는 담배가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간신히 회복하신 것을 보며 남편은 금연을 결심했고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대신 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솔직하게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꺼냈고 일찍 부친상을 겪은 탓에 의지하고 기댈 만한 남자를 빨리 만나 결혼하고 싶었다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고은 씨를 만나기 전부터 결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2 사람의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결혼을 찬성하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친정엄마 역시 너무 잘된 일이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손고은 씨는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엄마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엄마가 만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엄마는 진작에 모든 걸 밝히고 그분과 고은 씨를 만나게 하고 싶었지만 딸이 반기지 않을 것 같아 그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고은 씨는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엄마의 연애 문제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고 어떤 분과 만나시는지 자세히 들었습니다. 놀랐던 점은 엄마가 만나시는 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고 남편과 함께 발품을 팔아 장만한 아담한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숫자와 관련된 일을 했고 대학도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자격증을 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3달이 지나자 남편은 경제권을 자신이 쥐고 돈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은 씨는 고민할 것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돈도 더 빨리 모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월급은 세금을 제하고 나면 평균 350만 원 정도였고 고은 씨는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매달 월급을 받고 나면 개인적으로 쓸 것 외에는 200만 원을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은 매달 최소 300만 원을 계좌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관리하는 계좌에 부부의 돈이 차곡차곡 모여갔습니다. 신혼집 대출이자 공과금, 생활비 카드까지 모두 그 계좌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그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생신이나 특별한 날에는 부부가 모은 돈으로 크게 챙겨드리자고 했지만 곧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할게. 당신은 이 용돈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장모님이 사위를 참 잘 뒀다고 생각하시게끔 매달 용돈도 챙겨드리고 안부 인사도 드릴 테니까 하여간 당신은 나만 믿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이렇게 큰 소리치던 모습이 그녀에게는 꽤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믿고 남편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 생각하며 돈 관리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손고은 씨는 엄마와 통화하던 도중에 우연히 용돈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새도 사위한테 용돈하고 안부 전화 잘 받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나은 사람이라서 별로 걱정은 안 돼요. 그럼 장서방이 때마다 그런 건 안 놓치더라. 비록 짧게 별일 없고 잘 지내시냐는 인사가 전부이지만 그게 어디야. 나는 그걸로 좋아. 용돈도 뭐 사실상 그냥 성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어. 엄마 매달 20만 원씩 받고 있잖아. 20만 원이 아닌데 매달 10만 원씩 들어오던데. 손고은 씨는 무심코 내뱉었던 말에 고개가 갸웃거렸습니다. 그녀는 은연중에 20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손고은 씨가 떨떠름해하자 엄마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게 차이가 없고 상관없다고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손고은 씨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마침 은행에 들를 일이 있어서 돈이 모이는 계좌의 통장을 찾았습니다. 통장 정리를 한 적이 없어서 백지 상태였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정리를 해보니 기가 막힌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매달 100만 원씩 나갔잖아. 남편이 매달 100만 원을 송금했는데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손고은 씨는 그 사실을 발견하자 손이 떨리고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양가에 용돈 얼마씩 드리고 있어? 적당히 드리고 있어. 남편은 묻지 말라는 듯 정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얼마인지 나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잖아. 손고은 씨는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기고 신뢰를 보냈지만 그 신뢰가 배신당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금액이 똑같은지 물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데 못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양가의 용돈 금액 똑같은 거 맞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당신은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 필요가 너무나도 있었던데 이거 뭐야? 그동안 내가 전적으로 보낸 신뢰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거야? 손고은 씨는 통장을 남편 앞에 툭 던졌습니다. 통장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본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슨 말을 하려는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손고은 씨는 남편이 설득할 만한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100만 원을 더 벌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손고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가 상관이 없어? 그럼 당신은 왜 집안일 안 해?
빨래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하잖아. 장도 내가 보고 오늘 장도 내가 봐왔어. 장은 우리 생활비 카드로 사는 거잖아. 장난해? 그럼 장 보러 가서 시간 쓰고 에너지 쓴 건 계산에 안 넣겠다는 거야? 그건 무조건 무료로 치는 거니? 집안일이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게 다 노동인데 100만 원으로 생색내다니 어이가 없네. 그리고 어떻게 용돈 차이가 10배일 수가 있어? 우리 봉급의 차이가 10배도 아닌데. 장모님은 혼자 계시잖아. 어떻게 용돈 금액이 똑같겠냐? 자기가 있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부자연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10만 원, 아버님, 어머님께 20만 원씩 드렸으면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런데 차이가 너무 크잖아. 우리 부모님은 돈 들어갈 곳이 많아. 그리고 우리 누나하고 조카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부모님 시골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잖아. 이쪽은 머릿수가 달라. 장모님이 돈 쓰실 일이 대체 뭐가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듯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럴수록 손고은 씨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한테 아무 언질도 없이 매달 100만 원이나 용돈으로 드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겨우 10만 원이었다는 게 너무 음침하고 기분 나빠. 우리 엄마가 돈 쓰실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는 아버님, 어머님은 시골 사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돈을 쓰신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할 말이 많아. 본인이 치사했던 거, 잘못한 거 빨리 인정이나 해. 용돈 금액 차이가 심했던 거.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할게. 그치만 내가 이건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내가 숨겨놓은 통장을 몰래 찾아서 내역을 찍어볼 생각을 했어? 나를 믿고 계속 맡겨줄 수는 없었어? 나를 의심해서 다 뒤져봤다는 게 난 너무나도 실망스러워. 이번 일로 부부 사이에 신뢰가 많이 깨졌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이 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남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일 줄만 알았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다. 미친 거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무슨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개소리를 짓거려? 말을 왜 그렇게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숙이고 들어갔으면 당신도 이쯤에서 접어야지. 왜 더 성질을 내? 아예 끝을 보자는 거야? 언제 숙였다는 거야? 그게 숙인 거였어? 와, 어이가 없네. 끝을 보는 건 나는 환영이야. 끝냈으면 너무 좋지. 그동안 몰랐는데 성질이 정말 더러운 여자였구나.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드는 거 진짜 피곤하다. 그러니까 장모님도 여태 혼자 계시는 거겠지? 그 엄마의 그 딸일 수밖에 없으니까. 남편이 결국 그녀의 엄마를 비아냥거리며 언급하자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 엄마 만나시는 분 있거든? 진지한 관계라서 조만간 재혼하실 계획이야. 그랬어? 그거 참 의외이네. 이제 우리 집에도 100만 원 더 드릴 용의가 생겼네. 머릿수 늘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야? 남편은 손고은 씨에게 성질머리가 더럽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은 남편 쪽에 있었지만 갑자기 그녀의 성격이 나쁘다고 몰아가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손고은 씨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녀는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라고 했습니다. 순간 잘못 들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어지는 신우이의 말은 정확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땡 잡은 결혼을 했으면 숙이고 좀 살아.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신우이는 손고은 씨에게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쏟아냈습니다. 손고은 씨는 머리가 아파 혼란스러웠습니다. 손고은 씨는 시댁으로부터 받은 전화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들이 그녀를 억눌렀고 그래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이렇게 입이 싸? 시댁에 전화해서 이런 일까지 얘기해야 했어? 그러자 남편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사과로는 안 되겠어. 반성문을 써야겠네. 세상에 반성문이라니. 그 순간 손고은 씨는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성문 대신 이혼 서류를 준비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결국 자기 성질 못 이기고 좌충수까지 두는구나. 결혼 생활 끝내면 어느 쪽이 손해일까? 내가 너무나도 이득일 것 같아서 이혼해주기 싫은가 보네. 손고은 씨가 태연하게 받아치자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손고은 씨는 남편이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남남이니까 각자 집안일도 안 챙겨도 되겠네. 아무래도 우리 엄마 곧 재혼하실 것 같아. 아주 멀리서나마 축하해주면 될 거야. 우리 엄마가 재혼하실 분 아주 괜찮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니까 별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나이 먹고 멀쩡한 직장 다니는 새아버지 생긴다는 일이 그렇게 신이 나나 봐. 얼마 더 못 다닐 중소기업에 다니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는 거야. 손고은 씨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셔. 그래서 얼마 더 못 다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회 회장님. 갑자기 웬 회장님이야? 당황한 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손고은 씨는 그 모습을 속 시원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용돈 문제로 인해 결혼 1년 만에 똥차 같은 남자와 이혼할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에서 친정아버지가 상황을 이끌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뒤늦게 깨닫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왜 말도 없이 우리 부모님한테만 몰래 100만 원을 들였을까? 내가 생각해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어.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그러나 손고은 씨는 이미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울부짖음에도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혼을 결정한 것이 옳았음을 다시금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전 시누이도 손고은 씨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우리가 전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올케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가족이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이 실수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 실수를 통해 배워나가고 고쳐나가는 거잖아. 올케도 살면서 실수 좀 해봤잖아. 올케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면 우리도 정말 잘할게. 시누이가 동생과 함께 절절하게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손고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길을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앞에서 너무 철없던 것을 실수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몰래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자기 가족에게 보내고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쳤던 것도 실수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손고은 씨는 그것들을 모두 잘못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것이 실수지, 알고도 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좋은 마음으로 응원했지만 우리 딸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 손고은 씨의 이혼을 들은 엄마는 후련한 기색으로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엄마의 우리 딸이라는 말 한마디에 손고은 씨는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서야 엄마와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분 만나서 결실까지 맺게 된 것 정말 축하드려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엄마가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고은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을 때 엄마는 행복한 얼굴로 웃으셨지만 이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느 순간 모녀는 서로를 꽉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손고은 씨가 이혼한 해에 엄마는 재혼하셨습니다. 탄탄한 중소기업을 이끌어 오신 멋진 분과 새로운 부부의 연을 맺으셨습니다. 비록 손고은 씨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제 인생의 두 번째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전과는 확연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고은 씨는 전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아주 훌륭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지금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살면서 이상적인 일들만 펼쳐지진 않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손고은 씨의 사연입니다. 손고은 씨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